그냥 두면 죽습니다.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한 의대생의 한마디가 재벌 회장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있으나 마나 한 투명 인간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응급실만 아니었어도 저 같은 인간은 평생 병원 구석에서 차트나 나르며 살다 잊혀졌을 겁니다. 대한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늘 소음이 깔려 있습니다. 기계 경보음, 들건 밀리는 바퀴 소리, 깔에 끓는 기침, 보호자들의 억눌린 욕설들. 그날도 별 다를 건 없었죠. 수술실에서 막 나온 흰 가운들, 커피를 손에 든 전공의들, 저도 그들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VIP 들어온다. 길 비켜. 간호사의 목소리가 터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파란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 그 앞에는 병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고 들것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서성그룹 박은성 회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옆에 서 있던 신경외과 레지던트 5년차 강민우 선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진짜 눈에 보일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만 살려내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CT, MRI 각종 수치들이 쏟아졌고 모니터에는 뇌혈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던 영상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 그리고 그 속도라면 정말로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은 웬일인지 정적이었죠. 수많은 교수들이 이미 귀가한 시간, 결정권자들은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고 서류에는 VIP라는 네 글자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혈전 용해제를 쓰지 않으면 이 환자 5분 내로 내사 아니면 사망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 선배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표정이었죠. 이 미친 새끼가 내가 의사야? 본가생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진단도 없이 무슨 근거로 약을 써?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회진 때 질문이라도 받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던 제가 그 강민우 선배에게 맞서고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겁이 나기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VIP, 재벌 회장. 그 단어들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소심하기로 병원에서 소문난 학생이었습니다. 회진 때 교수님이 이름만 불러도 숨이 턱 막히고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인간이었죠. 실습 나가면 늘 구석에 서서 차트나 뒤적이거나 환자 뒤쪽에서 듣기만 하는 말 그대로 병풍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제 이름을 잘 모르고 전공의들은 저를 그 안경 쓴 조용한 애 있잖아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면 친구 종은이가 꼭 한마디씩 했죠. 야, 너 사람이냐? 너 거기 있는 거 맞냐? 투명인간도 그런 투명인간이 어딨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애였습니다. 그런 제가 VIP 환자 앞에서 레지던트 5년 차에게 거의 반항에 가까운 말을 내뱉은 겁니다. 강민우 선배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혈전 용해제 쓰다가 출혈 나면 VIP 뇌출혈 터지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의대생이 뭘 안다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식은땀에 젖었지만
입은 이상하게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책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져야죠. 환자가 죽게 놔두는 것보다 살릴 가능성에 거는 게 의사가 할 일 아닙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중에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지? 내과 과장 김주성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외래를 보다가 VIP 호출을 받고 내려온 모양이었죠. 누가 설명해? 강민우 선배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VIP 뇌경색 의심입니다. 근데 이 본가생이 검사도 다 안 끝났는데 혈전 용해제 쓰자고 설치고 있습니다. 김주성 과장님이 천천히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시선이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학생, 이름이 이지훈입니다. 근거는 목이 바짝 말랐지만 제가 본 것들을 입으로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발병 추정 시간, 편마비의 정도, 의식 저하 속도, 그리고 방금 찍은 CT에서 출혈 소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속도면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5분입니다. 그냥 지켜보자는 건 그냥 죽는 걸 지켜보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잠깐의 정적. 김주성 과장님은 아무 말 없이 CT 영상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전 용해제 준비하세요.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VIP입니다. 혹시라도 출혈나면. 강민우 선배가 말꼬리를 붙잡았지만 김 과장님은 딱 한마디 했죠. 환자가 VIP든 아니든 기준은 똑같이 가져가야지. 책임은 내가 진다. 준비해요. 그렇게 약이 들어갔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포화산소 수치, 혈압, 심전도가 마치 제 몸인 듯 요동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응급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무릎은 힘이 풀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지만 제 안에 어떤 작은 것이 또렷하게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는 투명 인간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며칠 뒤 병실 복도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훈 학생, 있습니까? VIP층 특유의 정적, 두꺼운 카펫 위로 발자국 소리만 살짝살짝 들리는 그 복도에서 저는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저접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VIP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병실, 넓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고 침대 옆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계열사 임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또렷한 노인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 살리자고 소리 질렀다지?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사람을 부려온 사람 특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저 학생 신분으로 주제넘게 굴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살려놓고 무슨 주제 넘어.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VIP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려 했지. 근데 넌 내가 그냥 한 사람이라고 봤다더군.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손녀애 만나볼 생각 있나? 저는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뒤집힐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이름은 지아였습니다. 박 회장님의 외동딸이 낳은 딸,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아까운 애야.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원인을 못 찾는다더군. 세계적인 교수들이 다 붙었는데도 이름조차 못 붙인 병이래. 그런데 너를 보니 한번 맡겨보고 싶어졌어. 그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영광보다 부담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지. 넌 아직 무모하게라도 된다고 믿을 수 있는 나이 아니냐. 박 회장은 싱긋 웃더니 굳이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삼국지의 명예 화타를 가장 존경합니다. 화타? 회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는 천하의 권력자 조조 앞에서도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끝이 죽음이었을지라도요. 의술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부탁이라기보다 지시로 들립니다. 병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임원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제 표정을 살폈고 저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떨릴 것 같아서요.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재밌는 놈이네. 좋다. 그럼 이건 지시가 아니라 진짜 의뢰로 바꾸지. 손녀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해라. 단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저와 지아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지아가 있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 퀭한 눈, 피부는 종이처럼 말라붙어 있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괴성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또 의사 나부랭이야?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목소리가 쉰 울음과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극한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보호자, 간호사, 주치의까지 빼곡히 서 있었고 모두가 지아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쫓기는 거구나. 지아의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침대 난간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고 있구나.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제 입에서 무심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를 자극하는 건 사람 수입니다. 저와 단둘이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치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학생,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줘요. 내가 허락하지. 박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지아와 그 학생, 단둘만 있게.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고 문이 닫히면서 병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지아 단둘,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아와의 첫 대화는 거의 협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뭘 하려고? 주사? 수술? 웃기지 마.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안 아프고 싶어. 그녀는 제 눈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살고 싶은 마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귀걸이는 번쩍였고 명품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죠. 지아야, 엄마 왔어. 뭐야, 이건 또 누구야? 박 회장님의 딸 지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다귀 같은 게 지아한테 이상한 바늘이나 꽂고 당장 나가요. 김 박사 말로는 야매 시술이라는데 아버지는 왜 상의도 없이 이딴 애를 들이셨어요? 뒤이어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아의 아버지 전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부모입니다. 지아를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문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부모가 애를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할까? 지선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바빴어요. 아버지는 뭐 안 그러셨어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우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잖아요. 항상 명령하고 강요하고 내 인생 아버지 마음대로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나도 숨 좀 쉬겠다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강요한 정략 결혼 때문에 낳은 애잖아요. 병실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습니다. 박 회장님의 눈과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나 보육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냐? 자유를 찾겠다고 딸을 버려두고 놀아나는 게 그게 내가 말하는 반항이냐? 이건 그냥 방관이고 학대야. 지아는 그 말을 침묵 속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몸만의 병이 아니라는 걸요. 수많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간 기능, 면역, 각종 희귀 질환 검사까지.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병, 현대의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증상들. 지아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출렁거리고 피는 탁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은 다했다. 이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저는 지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색, 손가락 끝의 온도, 숨소리의 리듬, 몸에서 나는 미묘한 냄새. 이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건 책에서 배운 의학이 아니라 어느 산골 노인에게서 배운 눈과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의대 3학년을 마치고 저는 1년간 산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 몸을 다르게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산골 마을 외딴 집. 그곳에는 전설처럼 떠도는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산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노인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의사 할 거냐? 네, 의사 되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을 숫자로 볼래? 아니면 사람으로 볼래?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있자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숫자가 먼저 나오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다 좋지. 필요해. 근데 그거보다 먼저 사람 얼굴색은 좀 보고 숨소리도 듣고 손발 온도도 잡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때부터 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산골 주민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CT 찍어와, 수치 가져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뭐 먹었냐? 잠은 어느 쪽으로 누워 자냐? 언제부터 어깨가 아팠냐? 그리고는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혀를 내밀게 하고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간은 원래부터 나쁜 간이 아니야. 그냥 주인이 너무 혹사시킨 거지.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다. 왜 과부하가 걸렸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색, 맥, 냄새, 열, 이 네 가지가 다 말해준다. 기계가 고장났다고. 부품만 갈아 끼우지 말고 왜 고장났는지 그걸 먼저 물어라. 그는 몸 밖으로 드러난 신호, 안색, 맥박, 체온, 냄새를 통해 병을 읽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본다. 단지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내려왔을 때 제 안의 눈과 손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CT를 보기 전에 이미 환자의 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 그것이 지금 눈앞의 지아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상태를 본 뒤 저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간을 되돌리고 피를 맑게 하는 약초가 하나 있지. 요즘 세상엔 거의 멸종했다고 봐야지. 그래도 혹시 인연이 있으면 한 번쯤 마주칠지도 몰라. 노인이 말한 그 전설의 약초, 간을 되돌리고 피를 맑게 한다는 천하의 명약. 저는 박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지아를 제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얼마나? 최소 몇 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봐라. 대신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저는 약초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발목을 잡았고 돌부리에 걸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이미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에 괜히 겁이 나서 작은 랜턴 하나 켜놓고 지아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지아. 살고 싶어요. 처음 우리 둘만 남았던 병실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살리고 싶다. 이 아이를. 그 생각 하나로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계곡 한쪽 바위 틈에서 노인이 말하던 그 약초를 마주쳤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다려. 지아.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병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아가 있는 병실 앞이 웬일인지 북적거렸습니다. 보디가드들, 낯선 남자들, 그리고 주치의가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다가가 묻자 주치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학생이었지? 이 환자 중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네. 장기 이식 현지에서 진행하기로 했어. 시간이 없다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태운다고요? 게다가 불법 장기 이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안쪽에서 지아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나 완치되면 유산 상속 다시 정리하겠다고. 엄마 아빠는 내가 선생님 치료받고 낫는 걸 기다릴 수 없는 거야?
내가 한약 먹고 천천히 나으면서 할아버지가 마음이라도 바뀔까봐 당장 수술해서 완치됐다고 도장 찍고 돈 받아내려는 거잖아. 나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병실하니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지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다. 돈 때문이야. 내가 평생 병원비로 까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이제라도 밥값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우리 집 돈 많잖아.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전진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것들, 기생충들 먹여 살리려고 버는 돈 아니야. 그 말은 부모라는 탈을 쓴 악기의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의료가 아닙니다. 살리려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서류에 도장 찍으려는 거죠. 하지만 제 말은 보디가드들에게 막혔습니다. 학생, 빠지시죠. 그들은 제 양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아의 몸은 보디가드들 손에 들려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지 마요. 저 살고 싶어요. 선생님, 그녀의 손이 허공을 헤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지하 한방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갇혔습니다. VIP 관련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 커지면 불이익은 학생이 제일 먼저 당한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아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살고 싶어요. 제가 그 방에 갇혀 있던 시간 동안 병원 밖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친구 종은과 종은의 사촌 형인 기자 김영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준 형은 한국일보 사회부 5년차 기자였습니다. 그날도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건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권 비리는 데스크에서 막히고 연예계 가십은 연예부 몫이고 사회부 기자가 챙겨야 할 사건 사고는 오늘따라 잠잠했다는 거죠. 그때 종은이 형준 형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내 친구 중에 좀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요. 미친놈? 좋지. 계속해봐. 형준 형의 눈빛이 번쩍했다고 합니다. 대한대학병원 본과 4학년인데 재벌 회장 손녀 하나 살리겠다고 약초 찾으러 산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손녀를 중국으로 불법 장기 이식하러 데려간대요. 부모들이랑 주치의가 짠 것 같아요. 형준 형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사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을 살리는 기사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박 회장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아의 부모들이 지아를 태운 차량을 준비하는 모습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지아의 울부짖는 목소리, 보디가드들의 움직임, 주치의의 얼굴까지. 형준 형은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터뜨릴까 아니면 결국 그는 기사를 쓰기 전에 먼저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건 세상에 내놓기 전에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지아가 나는 죽든 말든 상관없지? 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행기 세우게. 그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지아를 태운 비행기는 이륙 직전이었습니다. 공항 VIP 게이트로 검은 차량들이 쏟아져 들어갔고 박 회장이 직접
지팡이를 짚고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형준 형의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 손녀 내려. 박 회장은 보디가드들 사이를 헤치고 지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아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지아야.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그는 뒤를 돌아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지선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호적에서 파내진 않으마. 박 회장이 잘났습니다. 대신 빈몸으로 나가라. 내가 준 집, 차, 법인카드, 계열사 지분까지 싹 다 내놓고 나가라. 너희 힘으로 빌어먹고 살아라. 그래야 돈 무서운 줄 알지. 전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선과 전진 부부는 서성그룹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지아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실 감금방에서 풀려났습니다. 학생, 운 좋은 줄 알아. 누군가 비꼬듯 말했지만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 거겠죠. 지아는 제가 구해온 약초를 다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혈액 수치, 간 기능, 모든 걸 교수들과 상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간 수치가 내려가고 지아의 얼굴색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나 돈 많아요. 저는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쫓겨나서 유산 상속분도 다 내 거 됐고요. 지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몸만 오면 돼요. 방 하나 정도는 선생님 차지로 비워둘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가슴이 살짝 먹먹해졌습니다. 나 이전에는 의사 같지도 않던 사람들만 봤어요. 항상 돈 얘기부터 하고 포기하자는 얘기부터 하고. 근데 선생님은 내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냥 진짜로 믿어줬어요. 사람을 진짜로 살리려는 의사를 처음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좀 벅차요.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친구 종훈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지훈. 너 뭐냐? 여자 하나 살리겠다고. 눈 뒤집혀서 산 돌아다니고 지하실에 갇혀도 버티고 이제 보니까 로봇이 아니라 사람 새끼네. 저는 종훈이를 밀쳐내며 웃었습니다. 닥쳐, 이놈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여전히 각종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몇몇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배가 몹시 부르고 온몸에 멍이 가득한 60대 엄마와 그를 부축하는 30대 딸이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요. 기공치료사라는 사람한테 3개월 동안 합숙 치료 받았어요. 암을 예방하고 독소를 뺀다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매일 타법이라며 온몸을 때리고 정체불명의 약물을 먹였어요. 딸 희연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진 씨는 의사들 손길을 피하며 외쳤습니다. 병원은 필요 없어. 우리 스승님만 믿으면 돼. 거긴 다 돈벌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은진 씨의 배를 살짝 눌렀습니다. 여기 좀 아프시죠?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숨 한 번 크게 쉬시고 저는 손가락으로 복부의 특정 지점을 눌렀다가 놓으며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어라. 좀 편해진 것 같네. 말로 설득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보여줘야 했습니다. 병원 치료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안 열어보면 정말 손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님 얼굴 한번 보세요. 은진 씨는 옆에서 울먹이는 희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말 오늘 하루만 안 들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부 CT와 검사들이 우르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수염을 기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은진 씨,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이 사람들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 나랑 나가요.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하지만 은진 씨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신은 내 몸을 때렸지. 내 돈을 가져갔지. 근데 내 딸은 한 번도 안 때렸어. 지금 내 딸 말 믿을 거야. 그 순간 교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결국 응급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은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당신 손이 기공보다 더 따뜻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공입니다. 기가 아니라 마음 쓸 기요. 며칠 후 또 하나의 사건이 응급실을 뒤흔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가 5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애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팔이 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보셔야 할 텐데요. 아버지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함에는 대경 로펌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팔을 만져보는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팔만 부러진 게 아닌데요. 아이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멍, 다른 부위의 골절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건 한 번의 사고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외상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폭력을 운운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대경 로펌 파트너 변호사야. 당장 이 병원 원장 부르라고 해. 경찰? 부르든지 말든지 해. 내가 아주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해 줄 테니까. 경찰과 의료진, 보호자들이 뒤엉켜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 응, 선생님? 5살 아이를 반죽음이 되도록 맞은 것 같아요. 아동학대 같고. 근데 아버지가 대경 로펌 파트너 변호사래요. 경찰이랑 의료진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분만 기다려요.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아이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 대표님.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내 서성그룹에서요? 계약 해지요? 저 때문에요? 변호사 협회 진정이요? 품위 유지 위반에 형사사건 연루 가능성까지요? 제 제명? 통화가 끝난 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 마음대로 하시죠. 아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응급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와 그 가족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성그룹 손녀와의 스캔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눈치가 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 구현에도 가끔은 권력의 힘이 필요한 법이죠. 다만 그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데 쓰이느냐, 지켜주는 데 쓰이느냐, 그 차이 아닐까요? 아이는 치료를 받고 보호기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통로 끝에서 저를 기다리던 지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선생님. 내 덕분이지. 아니요. 선생님이 나 살려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도 살려준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처럼 털어놓고 있는 저는 그때의 그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무릎 문지르고 혈압약 조절하고 감기 걸린 손주 걱정하는 할머니들 얘기 들어주는 그런 의사 말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대학병원에 남았으면 더 잘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요, 환자 앞에서는 극각 권력도 위계 질서도 제 안위도 다 하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질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화타가 조조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듯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화타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얻은 건 거창한 교훈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절대 잃지 말자는 다짐, 그리고 때로는 약초를 찾으러 산에라도 들어갈 만큼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정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누군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이 늙지도 젊지도 않은 의사가 조용히 부탁드려 봅니다.